지금부터 제32차 모교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대화의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는 디지털 경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 다른 역량을 가진 기업 간의 소통과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개방형 협업의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을 모시고 새로운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이솔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경훈 코오다투데이 대표이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현모 KT 대표이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형식 이루다 대표이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영수 LG 부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벗어나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선도 경제로 나아가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다짐을 실현하는 데에도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상생의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은 우리 경제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지향점이고 공정과 연대, 혁신의 3요소가 잘 어우러질 때 피워낼 수 있는 꽃이라 생각합니다. 공정해야 경제 주체 간 대립하지 않고 연대할 수 있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며 여러 경제 주체들의 혁신이 쌓이고 모여야 세계 시장에서 설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우리 수출이 살아났고 덕분에 경제 성장률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수출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한편으로는 벤처 투자가 사상 최고로 늘었고 신설 법인과 벤처, 유니콘 기업이 모두 역대 최대로 많아졌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불씨를 피운 것입니다. 세계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지금 대한민국이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으로 대기업이 앓고 있던 문제를 풀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은 시장 개척과 자금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세상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히 내놓고 이러한 성과에 대해 서로의 기여에 따라 공정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상생의 토대가 마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기업과 스타트업 현장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자리에 해주셨습니다. 각 기업의 우수 사례 소개와 새로운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 다양한 고견을 기탄 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중기부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정책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상생 협력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정책화했던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정책 그리고 새로운 정책 틀을 좀 발표하게 돼서 무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개방형 혁신을 얼마나 가속하게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관한 예로 포브스 500 회사를 조사해 보면 그 중에서 약 52.4%가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굉장히 가속화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서 상위 100개사와 하위 100개사를 나눠보면 상위 100개사는 68개사가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하위 100개사는 32개사만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기업의 가치가 높을수록 스타트업과 협력이 더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사례는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빅테크 IT 기업뿐만 아니라 쉘이라든지 바이엘이라든지 루이비통 같은 그런 전통 기업들, 전통 산업의 기업들도 스타트업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또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LA 다저스 같은 회사들도 스타트업과 협력들을 강화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 2,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AI와 그리고 초지능화로 연결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른 기술 개발과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스타트업의 스피드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의 이노베이션, 스타트업과의 협력들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의 협력이 기술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인재 양성으로 인재를 또 스카우트하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현황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황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개방형 혁신에 조금 부진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이노베이션 주체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80%가 아직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사내벤처 육성이라든지 위스탁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창업보육 공간 제공 등 오픈 이노베이션의 아주 초보적인 수준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생으로 연결해야 되는 주무부서인 중기부는 그러면 과연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고민해 봤더니 세 가지가 주요한 원인이었는데 첫 번째는 동업하면 망한다는 폐쇄적인 기업 문화가 가장 컸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옛날 얘기고요. 최근에는 스타트업과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고 이것들을 이제 꼭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문화는 점점점 희석화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두 가지였습니다. 정보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워낙 다양하고 워낙 역동적이어서 많이 변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능력이 있고 탁월한 스타트업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었고 또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확한 대기업의 파트너를 찾아 나가는 일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직적인 협력 체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현하는 협력 체계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약하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주무부처로서 이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 방향을 내었었고요.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상한 기업, 즉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자상한 기업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더 나아가서는 소상공인들까지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자상한 기업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25개 글로벌 기업, 대기업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이 자상한 기업으로 협력해서 현재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소상공인 디지털화라든지 벤처 투자라든지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문제는 아직도 대기업이 시혜적인 상생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희가 가진 하나의 이 자산한 기업이 가진 하나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저희가 정책화했고 그것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가진 문제를 스타트업에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정부가 중개자로서 활동을 한다. 이것이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입니다. 첫 번째 2020년에 저희가 1탄, 2탄, 즉 디지털 드림라인과 인공지능 챔피언십을 통해서 17개 글로벌 그리고 스타트업 글로벌 대기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본 바 320개 스타트업들이 참여했고 그중에서 15개 대기업이 26개 스타트업과 현재 문제를 해결한 스타트업과 같이 과제를 가지고 후속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기업이 실제로 내부에 있는 문제점을 스타트업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그 공개한 문제를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해결함으로써 대기업에게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상생 협력의 관계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그리고 소부장 스타트업 100 프로그램을 진행해 봤었는데 그것들의 실제 예를 우리 오늘 여기 참석하신 스타트업들이 만드신 영상을 보고 한번 예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이야, 전주 한옥마을로 워프해줘. 네, 전주 한옥마을로 워프하겠습니다. AI 기반 음성인식 명령을 통해 워프도 가능하고 관광지에서는 녹화 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방향 선택과 언제 어디서든 방향 전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이드 온오프 기능, 경기전은 1991년 1월 9일 사적 제339 다중 동시 체험, 자기 저기 한복 좀 봐. 야,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네. 아이 그러니까 전에 왔던 그대로야. 실시간 관광지 리뷰 기능과 네. 특산품 구매와 택배 주문까지 한 번에. 아주 신선한 돼지피에다가요. 여기다 이제 돼지. 코어다 투데이는 데이터를 목적에 담은 스토리로 가공하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플랫폼입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도 여러 데이터를 다양한 스토리로 가공하면서 어떤 특징이 드라마의 시청률을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이 될지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자연어 기술은 텍스트의 의미를 반영하고 그 관계를 추론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저희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시놉시스를 입력하면 이에 가장 어울리는 배우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작가님이 카리스마 넘치는 나쁜 남자 같은 특징을 입력하면 그에 더 어울리는 배우를 추천하고 이 조합에 가장 적합한 드라마를 뽑음으로써 시청률을 예측합니다. 올해는 KBS의 대본 데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내부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드라마 콘텐츠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설계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가 협력해서 만든 솔루션입니다. 삼성전자에서 20여 년간 반도체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축적한 구성원들이 설립한 회사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세계 품목 중 하나인 포토 레지스트를 가공하는 핵심 장비인 EUV 검사 및 노광 장비를 개발 생산한다. 국내 유일의 EUV 장비 제조업체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고 대당 가격이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지만 생산에 한계가 있어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장비다. 장비 자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솔은 장비의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원하는 칩의 성능을 만족시키는 설계를 만들어냈다. 네, 보시는 거는 이솔이라는 스타트업이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EUV 마스크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상용화하는 과정을 보셨고요. 이걸 통해서 현재까지만 해도 3천억 원의 수익 대체 효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20년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한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들은 기존의 대기업들 그리고 많은 혁신 스타트업들이 참여하여 그 생태계 역동성과
또 문제 해결의 다양함들을 보여주었고요. 저희가 이것들을 좀 더 앞으로 진화하고자 합니다. 그 진화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그리고 선배 벤처, 공공기관 등 상시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항상 상시적으로 출제될 것이고 그 상시적인 출제 또한 스타트업들에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그 기관이라든지 기업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까지 확대해서 대기업과 스타트업 그리고 공공기관이 같이 협력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동시에 데스타이거스 플랫폼들이 법적 지위를 체계적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 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제도화 과정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 과정에서는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기업의 기존의 리소스, 기존의 경험들도 많은 역할을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혁신정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그 스피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는 이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중기부가 데스타이거스 플랫폼을 통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또 상호 협력을 하시면서 국내에서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스타트업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대기업의 벤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열사. 근데 이 벤더의 그 두꺼운 층을 무너뜨렸다는 게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가서 과장도 만나기 힘든데 대기업이 낸 숙제를 플랫폼으로 공개를 하고 그 공개된 플랫폼에서 그 숙제를 우리가 하겠어요 하고 전부 뛰어들어가지고 한 3개월 동안 예를 들면 KT가 숙제를 냈는데 이루다가 그걸 풀었습니다. 근데 이루다만이 아니라 다른 스타트업들도 저희 같이 달라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KT가 이루다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제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KBS는 무슨 숙제를 냈냐면 우리가 드라마 시청률을 좀 예측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달라 이런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시청률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까지 AI가 골라주는. 그래가지고 드라마의 제작 비용이 엄청나게 줄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 한 사람만 유명한 사람을 쓰고요. 나머지 조연 배우들은 다 AI가 비슷한 캐릭터를 골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의 신인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그 경제 민주주의가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또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기로 한 그 EUV 그 검사 장치를 만든 이솔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삼성에 문두드렸으면 아마 삼성이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저희가 이거를 저 삼성에서 외국에서 네덜란드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거 대체 효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우리가 찾아주겠다 오파를 해서 그러면 찾으면 우리가 검사해보고 그걸 사겠다고 사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부장 100을 고를 때 그런 조건으로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도 똑같이 소부장을 하는데 거기는 그냥 대기업이 지정을 해가지고 소부장하고 이제 연결을 시킨 거고 우리는 오픈된 플랫폼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하고 미리 이제 계약을 하기로 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LG 같은 경우는 숙제를 2개나 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애를 먹었던 것이 뭘 애를 먹었냐면 대기업을 문을 두드리니까 이 숙제가 우리가 못 푼다는 거가 세상에 알려지면 혹시라도 이 대기업 브랜드에 상처가 나지 않나 이런 이제 걱정들을 하시면서 그걸 오픈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애 먹었어요 처음에. 그래갖고 우리 직원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제 다 하는 건데 LG가 굉장히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점에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차정우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앞서 우리 중기부의 창업 벤처 혁신실장께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주셨고
우리 박영선 장관님께서 또 보충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 대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그렇게 협력하면 뭐 성과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형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에 기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하면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이렇게 좀 대기업 또 벤처기업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좀 부담도 느끼지 마시고 또 가감 없이 솔직하게 우리가 의견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KT의 구현모 대표님부터 말씀을 좀 청하고 싶은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 중 하나가 통신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 5G도 제조나 의료, 교통, 교육 등 활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통신사와 스타트업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통신회사에서도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선 그 산업 간 융합이나 기업 간 협력이 이렇게 활발한 시대에 이게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을 주제로 해서 오늘 토론하는 자리에 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통신 사업은 과거에 이게 아까 나왔지만 되게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협력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글로벌 밴드한테 장비를 사다가 망을 깔고 그걸로 서비스를 하던 거였는데 이제 통신 사업자들도 단순 통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사업도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그다음에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융합 서비스, 융합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개방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KT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 몇 가지를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가 협력했던 회사 중에 이제 그 링크플로우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목에다 치는 이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게는 201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이제 기술은 되게 좋아서 그 CES 같은 데 가서 한 3번이나 수상을 했는데 영 뭐 이게 매출이 안 늘어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랑 2018년도에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냈고 리얼 360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20억의 전략 투자도 해줬고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에 중국에 그 단말기를 110억어치 수출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고 이제 일본의 보안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또 저희랑 협력했던 스타트업 중에 이제 4D 리플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시간별로 딱 짜게 갖고 이렇게 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상당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이제 만들어지기는 2012년도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별 큰 진전이 참 없어서 어려웠었는데 저희랑 17년부터 협력을 해서 저희가 평창 때 그 시범 서비스로 보여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LA 로드쇼를 가서 그 메이저리거 쪽에 이 기술을 납품하는 거가 결정이 돼서 작년까지 해서 한 260억 정도 전략적인 투자를 좀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랑 협력했던 회사, 요거는 이제 뭐 스타트업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회사인데요. 저희가 그 IPTV에 보면 셋탑박스가 있는데 셋탑박스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 저희가 브로컴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외 칩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국산화를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국내에 텔레칩스라고 하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그 셋탑박스를 만드는 이제 이노피아 테크라고 하는 회사랑 해서 같이 우리 회사에서 도와서 공동으로 연구협을 해서 조그만 셋탑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셋탑을 저희가 30만 대, 약 250억 정도치를 구매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쪽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결과가 됐고, 그 미디어 칩도 국산화가 됐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작년에
태국에다가 저희 IPTV 이 시스템 전체를 플랫폼을 이제 수출을 할 때 이 회사가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가서 그 태국은 지금 한 3년 내 100만 정도 가입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사실은 자기가 없던 영역을 개척을 하고 해외 진출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좀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지난 4년간 저희가 한 그런 식으로 협력을 한 기업들,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들이 한 60개 정도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한 것도 지난 4년간 저희가 한 40개 기업에 한 1,00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당히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연대하고 협력해서 혁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서 그쪽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그 협력한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이 있는 거네요.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뭐 KT도 있고 또 다른 LG나 다른 대기업들도 많이 있을 네. 터이니까요. 예. 그 현대중공업의 우리 한영석 사장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 우리 사회는 그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가 ICT 인프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 별로 뒤지지 않지 않습니까? 중공업 분야에도 이 ICT를 활용한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스타트업과의 협력이 혁신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기술을 갖다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회사가 이제 올해 50주년 되고 있어요. 내년에 50주년 되고 있는데 50년간에 걸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조선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에 비해 가지고 ICT 기술을 갖다 접목시키는 데는 좀 더딘 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조선업이 나아갈 방향은 기존 방법 가지고는 우리 경쟁국하고 차별화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방향성도 차별화를 떠나가지고 초격차 기술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ICT 기반의 조선소를 갖다가 좀 디벨롭 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야드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ICT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 선박도 지금 전 시작 단계이지만은 더 차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고, 또 조선업에 쌓여있는 50년간 쌓여있는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선업을 갖다가 운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ICT와 조선업과 접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은 혁신적이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업은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고, 또 필요성이 많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현대중공업은 내부적으로 2015년부터 사회와 학교 간에 기술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고, DT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소부장 스타트업 100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 자율운행 전문 업체인 비트센싱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센싱 기술은 실질적으로 저희 중공업에 이용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크레인이라든지 트랜스포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간섭 현상이 많이 생기고 충돌 현상이 발생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많은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 센싱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트랜스포터라든지 크레인에 충돌 방지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한다면은
정부에서도 추구하는 안전한 작업장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대중공업 그 지주회사에서 그 스마트 선박 벤처업체를 하나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그 벤처업체가 아비커스인데 그 아비커스가 자율운항 및 항해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지금 비트센싱에 그런 자율운항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키면은 자율운항 선박을 쉽게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스마트업하고 협력 관계는 더 강화해야지 또 저희들이 그 초격차 기술로 조선업을 리딩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도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것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작년에 지금 우리가 수주 1위를 다시 탈환을 했죠. 예. 재작년하고 그 2회, 2회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사실은 50년이면은 긴 것 같지만 또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그 이 뭐 선박이 있던 적이 굉장히 오래됐을 테니까요. 물론 뭐 현대중공업 이전에 조선공사가 원래 효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대 조공은 거긴 뭐 한 더 오래됐죠. 한 100년 됐습니까? 조선공사가 그래도 한 거의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 만약에 조선공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다면. 예. 그 작년에 우리 그 조선이 세계 1위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조선업이 계속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앞으로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경쟁력을 유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기술 격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아니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들 회사의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스타트업 업체하고 협업 관계를 이루면은 더 차별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반가운 말씀입니다. 우리 LG의 권영수 부회장님, 이제 우리 중기부에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LG 계열사가 가장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 LG는 미래 사업 준비 차원에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아까 박 장관님 말씀하신 게 조금 의미 있는 말씀하셔서 제가 벤처 기술들을 왜 자꾸 습득을 못 하느냐. 밖에 나가 보면 많은데 실제 회사 안에서 보면은 잘 안 올라와요. 이게 실무에서 검토하다 보면은 이게 중간에서 잘려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유플러스 있을 때는 직접 만나기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아까 박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과 스타트업과를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서 아마 그게 스타트업들이 감히 무슨 와서 부장도 잘 못 만나고 뭐 팀장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에 정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는 뭐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신 선도장님께서 마곡에 R&D 단지를 크게 만드셔서 거기가 거의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중심입니다. 근데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와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사무실도 공짜로 쓰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도 이제 제공해서 정말 직접 소통할 수. 아까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만나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그 마곡이라는 장소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또 이 박 장관님 되게 고마운 게 그 마곡이라는 데가 사실은 이제 서울시에서 그 허가를 받을 때 다른 회사는 와서 임차를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료로 사용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바로 서울시하고 연락하셔서 벤처 회사들이 마곡에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그룹은 뭐 그룹의 특성상 그 벤처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지만 스타트업하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곡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고 또 중국에서 만들어 주신 그 데스타 플랫폼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거기가 그 LG 사이언스 파크인 모양이죠? 예. 예. 총님도 한번 오셔야 되는데. 예. 글쎄 저도 한번 그 가보고 싶은 예. 구미가 당기는데요. 예. 예. 제가 권유드립니다. 예.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 가면은 1층에 스타트업들이 막 자기네 소개하느라고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재미있는 아이템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예, 그래 아주 그런 신세계를 모르고 있었네. 그 다음에는 우리 코어닷의 김경훈 대표님, 방송사하고 협력을 하시죠? 예, 그 사실은 이제 방송사가 지속 가능하고 성공하려면 시청자 수요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좀 너무 비싸게 돈을 안 들이고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닷투데이라고 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 AI를 잘 활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잘 학습해서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그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측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을 예측한다는 것도 과거에 어떤 드라마가 시청률이 어땠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들고서 학습을 하면은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 때 그 드라마에 어떤 스태프들이 출연했고 어떤 배우들이 있고 또 어떤 소재로 어떤 대본으로 만들었는지를 입력하면 이제 예상되는 시청률이 도출이 됩니다. 근데 KBS에서 원하셨던 거는 단순히 시청률을 잘 맞추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요소 때문에 시청률이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바꾸면은 시청률이 높게 나올지 이런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AI 컨설팅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려면은 단순히 이제 지금 공개된 많은 이제 고도화된 기술들을 넣으면은 시청률을 예측하는 거는 잘 될 수 있겠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시청률이 높게 나는지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이해하는 것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야 KBS에서 원하시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또 이번 공모전은 특히나 대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의 스타트업을 뽑는 게 아니라 또 3개까지 스타트업을 선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 스타트업이 모두 같은 시청률 예측하는 솔루션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또 다른 스타트업은 어떤 장점들이 있으신지를 미리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뭐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을 이미 하시는 곳도 있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스타트업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다른 기업이 잘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런 스타트업에서 하지 않으시는 또 새로운 방법의 시청률 예측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이제 인물들, 배우들 그런 정보들을 이제 벡터라는 어떤 인공지능에서 계산할 수 있는 걸로 바꿈으로써 이제 PD님이나 작가님께서 나는 좀 더 이 사람이 공주병 캐릭터였으면 좋겠어. 아니면은 나는 얘는 좀 더 귀엽고 되게 장난 많은 캐릭터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면은 그런 인물들을 추천해주고 그 인물들이 조합이 됐을 때 시청률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설계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기간이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만드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이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작년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올해는 또 사업화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이 되면서 올해는 KBS의 내부에 있는 뭐 예산이라든지 대본이라든지 이런 공개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더 PD님이나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시청률을 예측하는데 어떤 요인들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근데 말이죠. 궁금한데요. 그 AI는 학습을 시키면은 그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잘 안 잊어버리고 계속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게 설계하는 AI가 있고요. 과거의 것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도 계속 저장하도록 하는 AI가 있습니다. 그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은 AI하고 경쟁해서 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사람은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네. 예? 브레인의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AI는 뭐 용량만 크게 해주면은 그냥 옛날 학습한 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망각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한 선물이기도 하거든요. 망각이. 네. 이제 잘못된 정보가 학습됐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으면 잘못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망각을 도입함으로써 또 이제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왜 크리스마스 마켓에 총리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왜 홍보 모델을 저희가 서울청사에다 크게 붙였었는데 그 아역 홍보 모델 홍보대사를 이 AI가 고른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저희가 어디다 부탁을 했더니 좀 약간 이름난 홍보 모델 아역을 한데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소상공인 행사하면서 홍보 모델을 1억씩 쓰면 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AI한테 그 해학, 그러니까 익살스럼, 해학, 또 그다음에 천진난만 뭐 이런 3개 키워드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역 배우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서 이제 그 아역 배우는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좀 제작비를 절약을 했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키워드 속에 찾아낸 그 아역 배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더라고요. 저도 아주 그 배우 마음에 딱 들던데. 그 네 분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또 우리 중기부의 장관님 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 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모두 그 개방형으로 상생 협력을 하면 이게 그 윈윈한다고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개방형 상생 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솔의 김병국 대표님께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중요한 소부장 부품을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대기업이 이제 이러이러한 수요를 제시를 하고 또 중소기업이 이것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한 그런 협력 모델이 시도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상당 부분 성과가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제조업에서 이러한 협력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지, 만약에 그런 협력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우리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우리 스스로가 미래형 먹거리를 만들려면 소부장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걸 확산시킬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소부장 되게 큰 이슈인데요. 사실 저는 반도체 업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반도체업에 사용하는, 우리가 왜 일본 그 소부장 그 소재 수출 규제에 그렇게 당했는가 하면은 거기에 쓰이는 기술이 사실은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런 거 저희 이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숙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이 필요로 하죠, 사실. 그랬을 때 이 반도체 업계도 이 거의 전쟁터기 때문에 이 어린 스타트업을 또는 어린 그 중소기업을 항상 받아줄 수만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소부장 이런 기업들이 크기 위해서는 이 미래가 보이는 기업,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은 조금 모자르지만 그 어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거를 계속 피드백 주고 한다면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는 EUV를 하는데 사실 EUV는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거의 다 이제 EUV로 벌써 돼 있고 EUV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차세대 반도체 패권 경쟁이 EUV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수도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저희 같은 EUV를 하는 업체들이 그 전 세계에도 몇 개 없는데 사실은 아직은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은 부족해요. 근데 약간 부족한 것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의 부족한 경험을 대기업에서 정말 잘 이렇게 육성하고 키워주면 정말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한국 반도체 이제 업계가 되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래에 있는 생태계에 있는 소부장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 그런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면 분명히 세계적인 제 소부장 업체들이 나올 거고 되게 이렇게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작년에 그 소부장 재작년이구나. 소부장 사태가 있을 때 그 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우리나라의 유력한 유수한 대기업들이 조금 좀 막 열어놓고 그 좀 받아들이고 기회를 주고 할 거냐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선 당장 그냥 검증된 외국산을 쓰는 것보다 길게 보면 그게 꼭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서 사실은 조금 문화를 좀 바꿨다고 할까요? 결국은 이제 우리 김병국 대표 말씀도 역시 그렇게 결단하고 또 문을 열어놓고 좀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대기업들이 그런 점을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은 조금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그 현대중공업의 한영석 사장님, 기업 간의 협업이 활성화되려면 먼저 그 기업 간의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뭐 믿음이 없으면은 거래 관계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 신뢰하고 협업을 그 활성화하려면 이제 어떤 이 전제 조건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어떤 노력을 해야 가능할까요? 예, 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신뢰, 협업 관계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은 실질적으로 계획조선이 아니고 수주산업입니다. 수주를 하는 우리 고객이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선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부장을 키워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검증하고 거기에 적용을 해야만이 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약간 제한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외국에 있는 선주라든지 한국에 있는 선사들이
우리가 추천하는 소부장 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을 소개할 때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질 좋은 제품, 장비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선택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선사 측에서 그 제품 아니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은 실증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서 이 검증된 제품이 우리 선박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어프로치 하면은 설득력이 있는데 지금 일반 상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희들 제품이 많이 국산화되고 우리 협력사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호황인 LNG선에서는 아직도 외국에 있는 제품을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선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소부장 제도를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거셔가지고 저희 LNG선에 들어가는 장비들, 부품들에 대해서 국산화를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걸 개발했을 때 이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조선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자들의 바람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공선, 또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국내 선사들한테 배를 갖다가 짓도록 만드는 그런 국내 선사들한테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해가지고 만들어주면은 이러한 것들이 스타트업하고 협업하는데도 동기부여도 되고 또 쉽게 그 전무 장비라든지 부품을 갖다가 적용해 줄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윈윈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자재를 국산화하고 또 외국 선박에 확대 적용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스타트업에서 개발된 제품을 좀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다면은 대기업에서 스타트업하고 협업은 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좀 검토해 주시면 지금도 산자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조금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조달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장비나 부품이나 이런 걸 조달할 때 사실은 이제 국내에 새로운 제품은 레퍼런스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이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면책을 해주는 이제 그런 노력도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내의 기업들이 소부장이든 아니면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조달하고자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이제 해서 아마 그게 활성화되면 뭐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선사가 발주하는 거 혹은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실적이 쌓이면 쉽게 외국의 발주처에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레퍼런스만 있으면은 발주처 설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근데 레퍼런스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좀 잘 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루다의 김영석 대표님, 뭐 게임이라든지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AR과 VR 등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실감 콘텐츠 관련 글로벌 시장을 이제 선점하기 위해서 어떤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이나 이런 소부장 스타트업 백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좋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장관님을 비롯해서 정부에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실감 콘텐츠 분야를 포함해서 좋은 기회의 장들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감 콘텐츠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혁신과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힘들어졌지만 자연히 회복된다든지 하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굉장히 빨리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지만 이러한 일들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새로운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 봤었던 이런 미래사회와 같은 일들이 이런 실감 콘텐츠 분야를 통해서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규제 혁신입니다. VR 기기를 통해서 결제와 같은 모든 행위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로 좀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공인인증서 폐지와 같이 이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VR을 통해서 실감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실감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외국으로 여행을 못 가지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여행을 못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국인에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관광뿐만 아니라 우리도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직구를 좀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감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부처별로, 사업별로, 기관별로 작은 규모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게 쪼개져서 비닐하우스만 계속 짓고 있는 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서비스가 실감 여행을 통해서 관광지도 다닐 수 있고 문화예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고 시장에도 갈 수 있고 점포에도 들를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인데요. 이걸 실제 이제 부처의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중기부소관인데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 공연이라든지 이건 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실무자 수준에서는 부처 간의 협업까지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정부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유관 부처나 지자체들이 이제 협업이라든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큰 이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이 될 텐데요. 이 플랫폼을 잘 만들고 그 플랫폼 안에 콘텐츠를 잘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도 콘텐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플랫폼 안에 콘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굉장히 좀 공감 가는 내용이 이런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과 같은 일들이 좀 상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6년 정도 만에 한 70여 명 정도 수준으로 성장한 스타트업인데요. 굉장히 큰 성과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 투자를 받지 않은 스타트업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럴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나라장터라는 것들을 통해서 도전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이런 과업들을 수주할 수 있는 그래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저희는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이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나라장터처럼 어떤 하나의 장을 정부에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상시적으로 그런 과제들을 입찰처럼 계속 낸다면 그럼 스타트업들은 선정이나 수주와 됨과 동시에 대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좀 장들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공직 사회가
이 실감 콘텐츠 분야가 어떻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그쪽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국내뿐만 아니라 그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지, 그런 그걸 좀 잘 알아야 그 인식이 좀 공유되고 공감이 돼야 이제 그런 게 잘 될 것 같아서 정부에서 그런 어떻게 교육할 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포함시킨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솔의 김병국 대표님, 이 반도체가 효자 노릇한 지 오래됐어요. 네. 작년도 아주 반도체가 엄청난 역할을 해서 4,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개월 만에 수출이 막 514억 달러나 해가지고 4, 4분기 수출이 재작년보다 작년 4, 4분기에 더 늘어나고, 또 금년에도 희망을 갖게 하는데, 이제 앞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까지 그 산업 분야가 확장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업들도 이런 그 새로운 분야 쪽에 경쟁력을 키우고 업력을 넓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정부가 뭐 해줘야 될 일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비단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스타트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이런 데가 더 훨씬 많죠, 사실. 그리고 잘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에 그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칩 메이커들이 잘하죠.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이렇게 칩 메이커들이 잘하는데, 되게 오랫동안 거기에 전체의 에코시스템에 해당하는 소재, 부품, 장비는 사실 선진국의 기술을 많이 썼어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들이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첨단 과학 기술은 되게 수십 년 동안 쌓아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미국이라든가 유럽, 네덜란드, 독일, 일본까지 그 반도체 강국을 다 한 번씩 경험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이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범국가적 반도체 컨소시엄인데,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 SK 하이닉스 두 업체를 빼놓고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좀 주변 국가였죠.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소부장 이슈도 있었지만 그 해외 선진국의 그 글로벌 탑 메이커들이 R&D 센터를 한국에다 만들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에다가 이제 R&D의 지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R&D 센터의 본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런 인재라든가 과학기술력, 그다음에 개발력 이런 걸 되게 높이 평가했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세마텍이라는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실은 인텔이라든가 여러 반도체 칩 메이커, 그다음에 관련된 장비, 소재 메이커를 다 육성해 왔었고요. 한 20-30년 동안. 일본이 이제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그게 성공 모델이냐 실패 모델이냐 그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사실은 일본에서 EUV 장비라든가 EUV 소재 수출 규제했던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던 업체들과 그런 것들을 그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육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컨소시엄은 이제 민관 합동 컨소시엄인데, 지금 벨기에 유명한 아이맥이 제일 그 좋은 모델이긴 한데, 그 아이맥으로 벨기에가 무슨 반도체를 하냐고 그러지만 그 아이맥으로 모든 반도체가 R&D가 다 모이고 있거든요. 네덜란드 ASML도 거기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미국, 일본 다 아이맥이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도체 허브와 컨소시엄을 우리나라에도 이제 만들 때가 됐다. 그렇게 해야 이 저 밑바닥서부터 튼실한 영원히 이제 50년, 100년 가는 반도체 강국이 되지. 이렇게 사실은 소부장 때문에 고생하고 이게 지금은 그렇지만 그게 계속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래서 항상 뭐 축구도 그렇고 어떤 것도 그렇고 유소년서부터 육성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이 필요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본의 그 컨소시엄에 한 2년 정도 파견을 나가 있었지만 물론 거기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모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업체들이 별거 아니었던 업체들이 결국은 10년 뒤에는 글로벌 톱 메이커가 돼 있고 사실 그 업체들한테 저희가 우리나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예전에는 반도체는 칩 메이커 잘하고 있으니까 뭐 지원은 이제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지금 대기업들도 이 전쟁터거든요. 반도체. 스스로 알아서 이제 살아남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누군가가 뭔가 보모 역할, 교사 역할, 학교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가장 아쉬운 거는 대기업엔 100점, 99점을 받아야 들어가거든요. 근데 해외 업체들이 98점, 97점짜리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골라서 써도 바쁜 세상에 어떻게 국내 업체들은 예를 들어 70점, 85점, 한 10점만 더 높여주면 될 텐데 그게 모자라서 저희 후보가 계속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해외 그 부품 소부장을 선호했던 이유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반도체, 민관, 범국가적 컨소시엄. 지금은 중기부, 가기부, 그다음에 산업부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과적으로 하거든요. 테마별로. 근데 그런 미국도 있었고 일본 다 선진국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범국가적인 민관 합동 반도체 컨소시엄을 만들면 거기만 정부에서 집중 육성을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가져주면 저절로 그런 어떤 학교를 만드는 거죠.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그래서 일시적인 작은 테스트베드가 아니라 그런 정말 본격적인 그것만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에 거기에 다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다 모여들고 거기서 연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95점, 98점의 합격성이 되면 대기업이 안 받아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미달 수준을 이제 강제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컨소시엄이 우리나라도 할 때가 됐다 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뭐 저는 이 외국의 R&D 반도체 관련 R&D 센터가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 또 민관 합동 반도체 컨소시엄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역량을 좀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LG의 권영수 부회장님, 그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는 추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엑시트를 해서 재투자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 모델이 더욱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에 필요한 뭐 대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뭐 저희는 지주회사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그 CVC를 할 수 있는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생겨 정말 다행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해외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만 열심히 하다가 내년부터 가능한데 저희는 스타트업을 뭘 발굴하고 그분들을 맨 처음에 회사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는 사실 힘들어서 정부가 창업 지원 자금을 많이 큰 규모로 해서 아마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만 좀 씨앗을 뿌려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모수를 늘려주시면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늘려주시면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괜찮은 회사가 있으면 투자도 하고 육성도 할 수 있어서 뭐 지금 좀 간단한 얘기지만 창업 지원 기금이 지금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계속 유지해 주시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얘기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삼성하고 하시는 이솔 대표, 김병욱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과거 우리가 한 40년 전에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해야겠다고 막 했을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뭐 수출의 탑도 만들고 수출을 위한 장려금도 만들고 해서 뭔가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그 정신이 쫙 쏟아서 그게 굉장히 크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까지 그런 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수출의 탑을 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지금 오히려 상생의 탑 이렇게 해서 상생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나라에서 지금 수출보다 더 크게 좀 인정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고 하는 게 좋다는 게 저는 위기를 느끼는 게 지난번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했을 때 겁식통이 나더라고요. 지금 대부분의 핵심 장비, 핵심 재료는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무역 정쟁이라고 일어나면 우리의 뭐 지금 디스플레이든 2차 전지 배터리든 난 반도체는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도 다 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갈 국산화 그러면 좀 표현이 좀 그렇고 상생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고민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주제가 다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입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그렇죠. 사실은 제가 원래 종합무역상사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밤새 가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 기업이 수출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여전히 정부의 역할 그때는 이제 상공부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전히 정부의 역할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김병국 대표께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나 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정부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KT의 구현모 대표님,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추격을 잘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선도해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앞서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선도 국가로 가자. 이제 그런 말씀을 연초에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5G를 통한 초연결성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5G에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저해하는 애로사항이 혹시 있는지 또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겠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냐 새로운 제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혁신적인 제품에 따라서 좀 접근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대기업이 뭐 스타트업이 됐든 벤처랑 협력해서 자기가 꾸역꾸역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은 우리가 세상에 없던 거를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갖다가 해외에 팔건 우리 국민이 쓰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우리 현대중공업의 한영수 사장님 말씀하신 거랑도 다 맥락이 다 닿고 우리 이루다일의 김영식 대표님 얘기한 거는 다 맥락이 닿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에 관련된 수요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 수요가 만들어져야 대기업도 움직이고 그거에 같이 협력할 벤처나 스타트업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5G 스마트폰이 이게 핵심이 아니고 5G는 결국은 B2B로 가야 됩니다. 이게 기업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부가 써야 되고 기관이 써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5G가 진정한 이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그 5G가 이 꽃이 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B2B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5G에 들어가는 모듈과 디바이스입니다. 그게 지금은 생산을 단가가 높고 수요가 적다고 해서 생산들을 시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만들려니까 그거는 몇백 개 만드는 대당 30만 원씩 하고 그거 갖고서는 도저히 대중화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억지로 만드는 건 또 아니고요. 되려면
이것들을 쓰는 수요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수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마중물을 저는 예를 들면 정부나 지자체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도심에 있는 CCTV 전부 다 유선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5G 모듈을 붙여서 5G CCTV를 한번 해보자. 그거는 이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여기저기 옮겨서 필요한 데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고정형이 아니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119 구급차 안에 5G가 달려있는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고 필요하면 의료진의 지원을 받도록 해보자.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많은 SOC들이 있습니다. 철도. SOC 관리하는데 5 모듈을 붙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요를 조성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은 통신사업자 뭐 저희도 있고 LG 플러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는 제품들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뭐 대기업에서 못 만들면 그 정도 수요가 있으면 우리나라 그 5G 모듈 만들 수 있는 중소기업이 2군데 정도 있습니다. 거기랑 해서 만들어서 시작하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G의 핵심은 B2B고 결국은 기업이 써야 되고 정부가 써야 되고 기관이 써야 되는 건데 그거 가는 데 있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5G로 대체 가능한 부분은 발굴해서 수요를 창출을 해주시면 돌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관련된 돈을 쓰는 부분들은 대개 시범 서비스 하거나 응용 기술을 찾거나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오히려 그런 돈들을 모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입니다만은 그런 예처럼 여러 가지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정부가 예를 들면 올해 한 500억어치 한번 구매를 하겠다. 1000억치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돌아가기 시작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불쏘시개 정도까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예, 불쏘시개가 있어야지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예. 그 이루다의 김영식 대표님, 그 OTT 같은 사례로 볼 때 미디어 컨텐츠 분야 역시 플랫폼을 가진 대기업의 영향력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더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콘텐츠 플랫폼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콘텐츠 메이커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다양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안에서 좋은 콘텐츠로 인정받는 콘텐츠들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감 콘텐츠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다 아직 대표적인 콘텐츠가 그 플랫폼이 없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뭐 2G, 3G, 4G, 5G 이렇게 갈 때마다 세상이 크게 변화하는데요.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실감 콘텐츠 환경인데요. 지금도 플랫폼과 콘텐츠의 형식적인 장벽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감 콘텐츠 시대가 열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콘텐츠의 의미와 영역이 우리 삶 전반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표적인 그런 플랫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서 실감 콘텐츠 분야 그리고 뭐 AI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의 과제를 내주셨는데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꿀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그 분야들에 지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KT 대표이사님께서 정부나 지자체가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도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됩니다.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뭐 전통시장 살리기나 뭐 관광이나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다라는 이야기 평가를 받고 실제 실무자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실무자분들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실무자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
뭔가 다음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 좀 불쏘시개 같은 역할들을 이번 계기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차라리 정말 대표적인 플랫폼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만들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플랫폼들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면 또 많은 스타트업들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들까지 자유롭게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많은 다양성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잘 키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큰 숲, 다양성이 있는 큰 숲을 조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콘텐츠 메이커들의 참여를 유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들,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시간 콘텐츠라는 분야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말씀 주신 이런 OTT 같은 구조 하에서 대기업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대기업이 이제 수익의 대부분을 과점하는 이런 일들도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콘텐츠 메이커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좀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한번 잘 펼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코어닷의 김경훈 대표님, 그 대기업이 자체 공모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창의성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이제 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장기적인 협력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질문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는데요. 김병국 대표님 말씀을 아까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세마텍이라는 컨소시엄이 구성된 것처럼, 사실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도 스타트업들 간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의 스타트업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에서도 의미 있었던 게 1등, 2등, 3등 어떤 경진대회처럼 등수를 가리는 게 아니라 3개의 스타트업, 2개의 스타트업, 그렇게 스타트업이 선정되고 대기업의 문제를 이런 스타트업들이 같이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기업이 제시하는 문제가 또 사실 작은 문제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A부터 Z까지 하나의 스타트업이 하기엔 또 양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은 A부터 C까지 하고 어떤 스타트업은 D부터 F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식으로 어떤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협력하는 이유가 뭘지를 고민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사업 창출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어떤 좋은 비즈니스 모델 또는 새로운 기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스타트업과 협력을 함으로써 어떤 신사업을 창출한다는 건데, 이런 생태계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히 어떤 이걸 소진하는 식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협력하고 이 기술 협력하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협력하는 완성된 기술 모델을 들고 있는 스타트업이 육성되기까지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는 대기업이 이런 육성의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R&D 성격의 이런 육성 정책은 정부에서 더 역할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부 정책 자금은 또 그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어떤 지원 정책이나 협력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은 아무래도 6개월, 1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매년 봄에, 여름에 막 이제 모집을 하고 올해 말까지 딱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발표회를 하고 이제 또 봄에 무슨 뭐 IR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사업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려면은 스타트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1년 단위가 아니라
조금 더 길게 2년, 3년 이런 식으로 조금 넓게 호흡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생긴다면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죠. 예, 물론입니다. 정성이 필요하죠. 우리가 아이를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까? 네. 그런데 실력 있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일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영선 장관님 이제 좋은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예. 최근에 플랫폼 경제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뭐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도 있어서 이게 독점이 심화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어서 아마 우리 박영선 장관님이 주장하시는 게 이 개별 경제 주체의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 경제를 네, 네. 항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프로토콜 경제를 어떻게 이행하고 보완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 협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들으셨으니까 거기 주무장관으로서 소감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충분하게 말씀을 좀 하시죠. 네. 지금 이제 총리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그 프로토콜 경제는 이미 미국에서는 상당 부분 제도적으로 지금 진입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우버와 같은 플랫폼에 일하는 긱 노동자들을 위해서 1년 연봉의 15%까지 지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허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에어비앤비가 주식시장에 얼마 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기 전에 펀드를 주식으로 만들어서 에어비앤비의 성장에 기여한 호스트들, 그러니까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천명을 했죠. 그래갖고 지금 기업 가치가, 주식 가치가 지금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그 OCC, 그러니까 통화감독청에서 미국의 일반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이것을 검색하고 그다음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러니까 달러화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저는 이제 프로토콜 경제로 진입하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지분을 줄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그냥 하면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나오고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하나 바꿔야 되고, 또 달러화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감독청이 허락했듯이 우리도 원화에 기반한 화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그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해서 이것을 좀 이제는 좀 진취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플랫폼 경제가 갖는 단점, 그러니까 과거의 자본주의의 단점이 수정 자본주의로 나타났듯이 이 플랫폼 경제가 갖는 독점화, 그다음에 강자만 살아남는 문제, 양극화, 이거를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다음번 26번째 자상한 기업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기획의 포인트는 이 프로토콜 경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어디하고 지금 이제 그것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넘어가는 그 진입 단계,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프로토콜 경제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또 뭐 수수료, 배달 수수료 문제라든가, 또 뭐 대기업의 중고차의 시장 진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가능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씀 주신 것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럼 프로토콜 경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겠느냐? 저는 그것이 가상 경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가상 경제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조금 전에 그 KT와 이루다가 했던 굉장히 작은 그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만은 저런 그 실감 컨텐츠를 통한 결제를 하는 거죠. 이제 집안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의 상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물건을 사고 싶어도 그 실감 컨텐츠를 통해서 가서 실제로 입체로 된 그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서 결제하고 또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면 또 그 실감 컨텐츠를 통해서 실제로 그곳을 직접 들어가 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산업과 같은 그 게임을 하는 거기도 이미 이거는 이제 지금 통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 산업 쪽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게임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현실이 될 날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실감 컨텐츠 얘기를 우리 이루다의 김영식 대표님이 해주셨는데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도 결제될 수 있도록 또 국내에서도 결제될 수 있도록. 근데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프로토콜 경제를 진입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왜 또 이용을 해야 되냐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그 KT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 15원인가 받았었잖아요. 유료로. 근데 이것이 이제 무료로 하면서 카카오톡이라는 게 나와갖고 완전히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결제를 시작하면 수수료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 환차익도 생기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송금 수수료도 없고요. 지금 우리 보통 뭐 보면 얼마 보내면 400원씩 500원씩 은행에서 돈 받잖아요. 근데 그거 다 제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면 지금 제가 이것을 하나씩 둘씩 축적하고 있는 시간인데 계기가 되면 이것이 완전히 사회를 바꾸는 지금의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하나 혁명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에서 크레딧 카드로 옮겨갔고 크레딧 카드에서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옮겨가서 지금 모바일로 이거 찍찍 거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있다가는 완전히 결제 수수료 제로인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솔에서 반도체 허브 컨소시엄 문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 중소벤처기업의 미래팀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티크 업체들, 팹리스 업체들과 간담회도 여러 차례 하고 그랬는데 요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나노를 쓸 수 있는 파운드리를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나노를 쓸 수 있는 파운드리는 전 세계에서 삼성과 TSMC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삼성의 문을 많이 두드렸는데 지금 삼성하고 대화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나진 않았는데요. 오히려 TSMC는 훨씬 더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하겠다. 빌려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티크 업체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설계되는 거, 아이디어 이거 다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혼자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정부의 최근에 빅3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빅3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미래차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 지 그렇게 지금 조금 얼마 안 됐잖아요. 많이 큰 투자를 한 지. 그래서 그걸 거기에 이제 건설이 되면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권영수 부회장님께서 상생의 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온 지 1년 9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물론 우리 부에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만 대기업의 마인드가 바뀌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안 바뀌면 살아남지 못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관 된 지 한 2달 만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LG 마곡지구를 방문을 해서 이제 거기 갔더니 LG만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가 허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풀어드렸는데 스타트업들이 마음대로 들어가서 이제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저는 대기업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흡수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대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두들기면 이제는 다 옵니다. 그리고 특히 자상한 기업, 자발적 상생 기업은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도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들한테 동반 성장 지수 같은 플러스 이제 그런 걸 드리고 또 정부에서 무슨 혜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상생의 탑 그런 제도를 만들면 이것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자상한 기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위기를 굉장히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스크 증산할 때 총리님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그 스마트 공장 마스크를 스마트 공장화 했는데 그것의 자상한 기업이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삼성이 그때 거의 50% 증산 효과를 갖고 왔고요. 또 이번에 백신이 들어오면 그것도 또 총리님이 지금 굉장히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주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사기 문제도 지금 저희가 스마트 공장화하는 그거를 양산 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대기업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무리 특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그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기업의 그 마무리 처리 또 판매망 구축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서로 상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실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상한 기업이 해외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비자하고도 하고 있고 아암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뱅크도 저희 자상한 기업이고요. 외국 기업들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국 기업들이 하겠다고 하는 그 배경에는 물론 한국의 상품이 좋고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 자기네의 망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어느 분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R&D 인력에 대해서 한국의 R&D 인력을 탐내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조인트하고 싶고 같이 투자하고 싶고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디자인 하우스에서 하는 설계 그거를 아예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래갖고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오픈된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그 부티크 업체들을 선정을 같이 했거든요. 서울대하고 같이 셋이서. 서울대 교수님들이 와서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암하고 우리하고 같이 선정해갖고 그 10개 업체를 거기다 붙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움직이니까 삼성이 관심을 보이는 것 이거는 좀 아쉬운 점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근데 그 치열한 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연결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해 드리는 일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 9개월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슬로건이 그래서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증합니다. 아주 중기부가 열심히 한 건. 예. 네, 어느덧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해 듣는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리고 사례 또 의견도 이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그 개방형 상생 협력이 정말 절실하겠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이게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대기업의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한 그런 사례,
사실은 뭐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실력이 이게 간단치 않구나, 이게 우리 대단하다고 하는 것에 감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또 협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그간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 의지가 있더라도 최적의 파트너를 찾지 못하면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짝짓기를 잘 하고 진짜 이 필요한 상대들을 찾아주느냐 하는 게 큰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해서 그 대중견 기업의 인프라를 연결하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또 우리 실장이 소개해드린 대스타트 해결사 플랫폼 정책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하여튼 다양한 경제 주체를 연결해서 시너지를 만드는 플랫폼 역할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대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추진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가 조속히 창출되길 바라면서 이런 것들을 통한 새로운 상생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추격 경제 시대의 강자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추격할 게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또 중소 중견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절대 필요하고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서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함께 노력해서 꼭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32차 모교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